최근 모두 투어, 예스24, 그리고 국내 굴지의 통신기업인 SK마저 연달아 해킹 피해가 발생하면서 많은 이용자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출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구매력 등의 정보는 고스란히 보이스피싱, 스미싱의 맞춤형 자료로 사용되기 때문이죠. 이런 일이 반복되는 이유는 1차적으로는 보안이 허술하기 때문이겠지만 그 외에도 여러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이번엔 그 이유에 관해 설명하고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 나름대로 정리해보겠습니다. 해킹이 반복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를 몇 가지 정리해보자면, 첫째, 노후된 보안 시스템, 웹 취약점, 오래된 서버 소프트웨어, 암호화 기술 부재 등은 해커들에게 뚫기 쉬운 목표가 됩니다. 그래서 보안 시스템은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하고 관리해야 하지만 기업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은 비용 지출입니다. 많은 기업들, 특히 국내 기업들은 한번 구축된 보안 인프라를 장기간 유지하면서 업데이트를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지요. 한마디로 보안에 돈은 쓰지 않고 오래된 기술로 버틴다고 볼 수 있겠네요. 둘째, 사이버 공격의 고도화. 최근 해킹은 단순한 기술 장난이 아니라 정교한 계획과 자금이 투입된 조직적 범죄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랜섬웨어나 APT, 지능형 지속 공격 같은 고급 수법은 탐지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그에 준하는 감시 시스템을 운영해야 하는데 이것 자체가 엄청난 비용이 필요한 데다 인간이 하는 일엔 모두 허점이 있는지라 완전히 막아내기가 어려운 것이죠. 게다가 최근에는 AI 일용한 스피어 피싱, 지인을 사칭하거나 업무 메일을 위조한 정밀 피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 예로 미성으로 유명한 남대용 성우가 대기업의 업무 제휴를 사칭한 메일의 링크를 눌렀다 해킹되었다고 밝히셨는데요. 직접 공개하신 제안 메일이 내용을 보니 단순한 스팸이 아니라 정말 제대로 된 업무 메일 형식인데다 성우 이력까지 연구한 정말 수준 높은 내용이라 저라도 당할 수밖에 없겠더군요. 이는 여친도 없는 사람에게 딸이라고 사칭하는 수준이 아니라 AI를 활용해 실제 인물의 활동, 관계망을 분석한 표적형 피싱이 확산되고 있다는 경고 신호가 아닐까 합니다. 셋째, 편의성 우선 구조. 설령 깨어있는 기업이 있어 보안을 철저히 하고 싶어도 예로 실무 단계에서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기업들이 고객 이탈을 우려해 로그인 인증 과정을 간소화하려고 하기 때문이죠. 비밀번호를 매번 다른 걸 쓰라고 하고 2차 인증이라던가 비밀번호의 대소문자, 기호, 숫자를 모두 쓰라고 하면 거기에 지쳐서 가입하지 않거나 그냥 휴면 상태로 두는 사람들이 제법 되지요. 즉 기업은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비밀번호 재사용을 허용하고 2차 인증을 도입하지 않는 겁니다. 즉 사용자 편의를 위해서 보안을 희생하는 결과가 난 것이죠. 넷째, 보안 습관의 부재. 기업들이 클라우드 환경으로 전환하거나 일부 시스템을 외조하면서 관리 책임이 불분명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클라우드 보안 설정이 기본값 그대로 유지되거나 외부 업체의 부주의로 인해 API 키, 서버 계정 정보 등이 유출되는 사례가 많죠. 또한 내부에서 관리하는 방식도 문제가 있습니다. 인터파크의 경우 동생을 사칭한 피싱 메일의 링크를 클릭해 서버에 백도어가 생성되는 등 기술적 실수보다는 기초 보안 수칙을 무시한 여러 가지 관행이 원인으로 지적되었고 이런 식으로 기업의 보안을 두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즉 아무리 고급 기술이 있어도 기술을 사용하는 사람의 보안의식이 낮으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는 겁니다. 이건 개인에게도 해당되는 이야기죠. 배송조회, 세금 환급, 당첨금 수령 같은 제목의 문자나 메일에는 악성 링크를 포함한 스미싱이나 피싱이 꽤 많습니다. 그러니 함부로 열어보시지 말길 권하며 또한 IT 보안에 익숙치 않은 부모님의 휴대폰은 이런 링크가 열리지 않는 아이폰 등으로 바꿔드리는 게 어떨까 싶네요. 절대 광고 아닙니다. 하지만 광고는 원합니다. 다섯째, 개인정보 관리 부실. 2024년 6월에 킹된 모두 투어의 경우 주목할 점은 개인정보 보유기관 경과 뒤에도 탈퇴한 회원의 정보를 파괴하지 않았다는 건데요. 사실 이런 경우는 비일비재합니다. 이는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추가적 법적 분쟁, 즉 소비자 분쟁 발생 시 과거의 상담 내역이 필요한 경우도 있지만 이를 일일이 삭제하는 것에 비용이 필요하므로 비용과 수고를 줄이기 위해서이기도 하며 고객의 선호도, 구매 이력 자체가 기업에겐 엄청난 자산이기 때문에 영리 목적을 위해서 불법적으로 보유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런 상황이므로 고객의 정보가 제대로 관리될 리가 없는 것이죠. 이는 당연히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니 그에 상응하는 조치가 이뤄져야 하는데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섯째 이유가 정부 규제와 기업 책임의 한계이기 때문이죠. 현재 개인정보보호법이나 정보보호관리체계 같은 인증이 존재하지만 실제로는 위반 시 처벌이 약하고 기업이 책임을 회피하는 일이 많습니다. 대부분의 기업들은 보상에 인색하며 설령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중재안이 나와도 거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면 피해자들은 민사로 구제받아야 하지만 중재보상금은 소액인 경우가 많아 소송에 실익이 없으니 기업이 소송당할 일은 없는 것이죠. 2014년에 KB 국민카드, NH 농협카드,
롯데카드가 해킹당하면서 1억 400여만 건에 달하는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지만 결국 회사 대표가 사퇴하거나 징역형을 받는 일은 없었고 소비자들은 단체 카드 재발급으로 스스로 해결해야 했습니다. 이처럼 기업의 피해 책임이 분산되고 희석되는 구조가 계속된다면 기업의 입장에선 보안 강화보다 사후 문마가 더 유리한 선택이 될 수밖에 없죠. 정리하자면 보안은 비용이 아니라 생존이라는 인식이 부족한 것이 핵심 문제입니다. 실제로는 해킹이 기업의 생존과 직결되지 않는 것이죠. 해킹은 단순한 기술 문제를 넘어 사회적 구조와 의식의 문제이기도 하며 이를 막기 위해선 보안을 비용이 아닌 투자 대상으로 보도록 유도하거나 때로는 강력하게 제재해야 막을 수 있지만 현실은 해킹 이후 피해 손실을 받은 사람들이 도대체 내 정보가 얼마나 유출된 건지 그 정보가 어디서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알 길이 전혀 없으며 대부분의 기업은 피해 통지 메일 하나만 보내고 끝내는 경우가 많지요. 정부 역시 표준화는 가이드라인이나 피해자 보호 조치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니 각자 도생을 해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반 소비자는 보안 전문가도 아니고 기업처럼 시스템을 통제할 수도 없기 때문에 해킹 자체를 막는 것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피해를 줄이기 위한 최소한의 디지털 자가 방역은 꼭 필요하죠. 첫째, 계정의 다운화. 보통 어떤 서비스에 가입을 할 때 기억하기 쉽도록 하나의 메일로 몰아가는 경우가 많지만 이러면 한 서비스가 털리면 나머지 서비스가 모두 위험해지는 경우가 있죠. 저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결제 정보가 들어간 서비스는 완전히 독립된 것을 각각 따로 만들어 쓰고 있고 공개하는 메일도 목적에 따라 따로 만들어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디도 제각각 다르죠. 또한 국내와 해외 사이트도 국가에 따라 각각 따로 만들고 있죠. 이렇게 해도 안전하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적어도 하나가 틀렸을 때 아이디로 유추하여 다른 곳으로 확산되는 건 막을 수 있을 겁니다. 둘째, 고유한 비밀번호 사용. 하나의 사이트가 털리면 같은 비밀번호 쓰는 다른 사이트도 자동으로 뚫리기 때문에 사이트마다 각각 다른 비밀번호 써야 합니다. 너무 어렵다 싶으면 비밀번호 관리 앱을 쓰는 것도 좋지만 이쪽도 보안에 취약할 수 있으니 신중한 선택이 필요하겠네요. 셋째, 2단계 인증 활성화, OTP, 문자 인증,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어센티케이터 같은 2차 인증 앱을 꼭 사용해야 합니다. 이러면 설령 비밀번호가 유출되어도 접근을 막을 수가 있죠. 단, 만약 스마트폰 자체가 털리면 무용지물이기 때문에 스마트폰에 허용되지 않은 앱은 절대 설치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넷째, 이상 징후, 즉시 대응, 의심스러운 로그인 알림, 결제 알림, 이상한 이메일 등을 받았을 때 무시하지 말고 해당 사이트의 로그인 기록 확인, 비밀번호 변경 등의 조치를 즉각 취해야 합니다. 또한 정기적인 점검도 중요합니다. 최소한 월 1회 주요 서비스의 로그인 기록을 확인해야 하고 카드사, 은행의 문자 알림 등의 서비스도 활용을 해야 하며 신용정보 조회 서비스를 통한 개인정보 이용력도 확인해야 하죠. 이게 좀 귀찮으시다면 다섯째, 불필요한 계정 정리와 개인정보 최소화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사용하지 않는 사이트 계정은 미리미리 탈퇴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방치된 서비스가 해킹당해도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사이트 가입 시에는 꼭 필요한 항목만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생년월일,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은 최대한 입력을 피하거나 가상정보로 대체해야 합니다. 특히 아직도 주민등록번호를 전체에 입력하게 하는 사이트가 존재하는데 이런 곳은 높은 확률로 개인정보 해킹 시 제대로 된 보상을 받기가 어려우니 애초에 가입하지 않은 것을 권합니다. 여섯째, 파일 함부로 다운받지 마세요. 이외로 변조된 파일을 거쳐 백도어로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래서야 PC, 스마트폰에 아무리 보안을 해도 소용이 없죠. 특히 스마트폰에 허용되지 않은 앱을 설치하는 경우가 꽤 많은데 이런 경우 APK 체크를 해보면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제법 많더군요. 별일 있겠어? 가 아닙니다. 스마트폰은 사실상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우리 신체의 일부이기도 하니 파일은 함부로 설치하지도 받지도 마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만약 해킹 피해를 당했다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홈페이지에 접수하시길 바랍니다. 다만 이렇게 집단 분쟁 소송 신청을 해서 중재안이 나와도 이에 동의하지 않는 식으로 버티는 회사가 꽤 많으며 이럴 경우 보상을 받으려면 위원회의 안을 바탕으로 민사로 가야 하지만 현직 변호사왈 승소할 수 있지만 실익이 없다고 하네요. 백척간도에 놓인 우리의 개인정보.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링크만 누르면 괜찮겠지, 내 정보는 별로 쓸모없을 거야 라는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단 한 번의 클릭으로 모든 계정을 연쇄적으로 털리게 만들 수도 있죠. 보안은 결국 기술이 아니라 습관입니다. 개인의 작은 보안 습관 변화가 모여 사회 전체의 보안 수준을 높이고 이렇게 고객이 변화하기 시작하면 결국 기업들도 더 나은 보안 시스템을 만들어야 돈이 된다고 생각하는 선순환을 만들어낼 수가 있죠. 그래서 지속적인 보안 교육이 필요하고 발전하는 해킹 수법에 관한 교육이 개인과 정부를 대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말을 꼭 드리고 싶네요. 다음에 또 뵐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